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김무성이 박 대통령하고 이명박을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비합리적이다. 지금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박근혜 이명박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아마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최경환을 찾아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최경환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감옥보다 인격살인이 사람을 더 죽이는 거거든요.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히 인격살인을 해놓고 그거를 마치 진실인 양 퍼뜨려서 그걸로 탄핵을 하고 탄핵한 김에 그 기세를 그냥 밟아서 인민재판을 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마리가 인격살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건 싹 빼고 지금 구속 상태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 세뇌탈출에서 주장해왔던 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탄핵 시비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용감한 분들은 계속해서 사기 탄핵 그다음에 탄핵 무효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주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 인격살인에 대한 명예회복, 그 다음에 즉각석방, 그 다음에 불구속 상태의 공정재판인데 앞에 이 인격살인에 대한 명예회복은 싹 빼버리고 법률적인 문제만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거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여기에 이명박이랑 같이 거론되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거론됩니까? 박 대통령은 언론과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법조 즉 언정법 이 제도권 금수저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해체 사건입니다. 이거는. 반면에 이명박은 본인의 약점이 좀 있죠. 말하자면 그런 부를 당대에 특히 사업을 해서 밑바닥서부터 일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고용사장, 현대건설의 고용사장을 하다가 그런 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권 집단이 이 집권 집단 내부에는요, 노무현의 죽음이 이명박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 이런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 대통령 탄핵 때 이명박이 표정 관리했잖아요. 거의 좋아 죽겠는 듯 하면서 무게 잡고 탄핵에 사실은 찬성을 한 건데 국민의 뜻 운운했을 거예요 그때. 이 탄핵 때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토사구팽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즉 이명박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수감은 첫째 본인 약점, 둘째 지금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집권 집단의 보복 심리, 셋째 토사구팽. 이 셋 다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거하고 박 대통령의 케이스는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세 글자가 같다고 불구속 얘기하냐고요. 이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명박에 대한 구명도 못 됩니다. 철 좀 드세요. 김무성 씨 허우대만 커갖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는 말이 지금 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 거 그깟 것이 뭐 중요하냐. 근데 사실은 따지면 그깟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잠깐 봤지만
이 박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게 무시무시한 구조예요. 조중동을 포함하는 메이저 언론의 제도권 금수저. 그 다음에 정당 정치의 범털들. 그리고 법조계. 이 셋이 같이 작동을 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한 집단, 특히 정당 정치 쪽에 국회의원들, 범털 정치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불구속 불공정해. 그거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빨리 푸는 게 좋아.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같은 열혈 자유시민의 입장에서는 들떨어진 소리지만 그래도 이게 금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과 검찰, 법원, 그리고 정치인 셋이 속된 말로 당골을 맺고 공범관계로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정치인들이 일부 빠져나가서 불구속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이 공범관계가 깨져가는 거거든요. 이 공범관계가 가지는 공포가 있어요. 무섭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언론이나 법조는요 권부예요. 그러니까 치부책을 쓴다고요. 여기는. 저놈 이상한 놈이야 하고 한번 찍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5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가끔 세뇌 탈출 애청자들 중에 저보고서 너 현실 정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저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돼요. 왜 그러냐. 저는 세뇌 탈출에서도 그렇고 쓰는 글에서도 그렇고 뻑 하면은 법조 욕하고요. 뻑 하면 조중동과 같은 메이저 언론을 욕을 하잖아요.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메이저 언론사의 부장급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글을 쓰니까 문화적인 글도 쓰고 뭐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그러니까 저를 접촉을 해와요. 그래서 저기 자기 신문에 고정 칼럼이나 기고를 좀 해달래. 그럼 그게 메이저 언론급이니까 아마 칼럼 한번 써주면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받을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쓰면 제 용돈하고도 남아요. 제가 현금 용돈을 별로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나쁘지 않은데 제가 물어보죠. 그 말한 사람한테. 혹시 위에 계신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시고 전화하는 거냐.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제 페이스북 보고 전화했대요. 그럼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 언론사의 간부들, 그 최고급 간부들, 편집국장 그런 수준의 간부들한테 백모 박상현이한테 글 발주해도 되겠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그런 경우가 한 3번쯤 있었는데 한 번도 전화가 다시 온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메이저 언론의 살생부에 저 같은 놈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살생부의 그 유효기간이 한 5년, 10년가에 이거 무서운 집단이라고요. 언론이라는 게. 제가 언론사 출신이어서 알아요. 제가 지금은 사세가 많이 기울었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대의 발행부수 한국일보였고요. 그 다음에 언론 6사 한국일보예요. KBS, MBC, 동아, 중앙, 조선, 전부, 상층부, 편집국장, 그 다음에 주필 이런 사람들이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일보 출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일보가 대한민국 언론에서 최초로 공채를 실시한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인맥이 그래서 넓게 많이 번져나갔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꼬맹이 때, 지금 말하자면 85년, 6년 이때만 해도 그 신문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그 편집국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속된 말로 곤조를 가르쳐요, 곤조를.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혹은 뭐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놈을 기억을 해라 이거예요. 그 관직에 있는. 혹은 권부에 있는. 그 나중에 한번 봐라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법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특히 검찰 쪽. 거기는 제가 언제 말했잖아요. 거기 좀 마피아 같은 기질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검찰은.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검찰 수뇌부는 아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망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검찰이 원래 갖고 있던 마피아적 성격에다가 검찰공화국이 곧 정의공화국이다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지금 검찰 수뇌부인데, 이런 데서 살생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공직에 나간다? 그러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살생부가 한두 개 나오겠어요? 여러 개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탄핵 공범 관계도 똑같다고요. 언론, 그 다음에 사법, 정치, 이 세 동네가 결합을 해서 일을 저지른 건데, 이 중에 정치인들이 빠져나가서 먼저 그 탄핵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소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박근혜 풀어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배신 때릴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 이거는 이제 살생부위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우리 들떨어진 김무성 씨한테 박수 한번 쳐줍니다. 그나마 그 정도 용기는 있었네. 근데 이왕 용기 내는 거 다 가세요. 끝까지 다 가시라고. 이거 뭐냐고. 어차피 살생부 올라갈 건데 말하다가 어버버 하면서 중간에서 멈추면서 살고 끝까지 빠른 소리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천만에. 이럴 땐 죽을 자리로 뛰어드는 겁니다. 김무성 씨 죽어버리세요. 죽을 자리에 뛰어들려니까. 그 체격에 지금 뭐 하냐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금이 더 갈 거예요. 지금은 뭐 박근혜 불구속 뭐 해야 된다.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너무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국민정서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지만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야, 옛날에 탄핵한 거 다 사기판으로 한 거야. 그거 인격살인으로 한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하고 정치인이 언론을 공격해야 돼요. 야, 니들이 거짓말 풀어서 우리는 박근혜가 저기 뭐 최태민 악령 씌운 저기 그 정신병 상태인 줄 알고 우리는 일 저질렀어. 그러니까 니들이 그건 탄핵의 주범이야. 언론에 대해서 그래야 되고 언론에서는 또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세상에 와야 된다고. 야, 마 웃기지 마. 2016년 4월부터 니들이 도장 갖고 튀고 박근혜 들이받고 그래서 우리가 니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 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우리가 좀 긁어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나발 불었어. 언론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고 뜯으면서 언론, 정치, 법조 이 셋 사이에 다 갈갈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론과 정치는 법조로 물고 떨어져야지 또. 그런 세상에 와야 돼요. 뭐라고 물고 뜯냐? 야, 우리는 탄핵까지만 갈라 그랬는데 왜 니들은 거기서 오바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하고 징역 20몇 년에 저기 뭐야 뭐 벌금 뭐 몇백억이 그게 애들 장난이냐? 니들 지금 코미디 하는 중이냐? 그리고 법조로 물고 뜯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무기력하고 타락한 그러나 매우 사납고 폭도스러운 제도권 상류층, 탄핵을 저지른 언론, 정치인, 법조 이 셋이 서로를 원망하면서 물고 뜯어서 산산이 빠개지는 꼴을 봐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이제 자, 제도권 금수저들이 이렇게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정치는 언론과 법조를 원망하고 언론은 정치와 법조를 원망하고 법조는 언론과 정치를 원망하고 그러면 이게 제도권 금수저들끼리 막 물고 뜯으면 그 다음에 언론 안에서도 조선은 동아와 중앙을 원망하고 중앙은 조선과 동아를 원망하고 동아는 조선과 중앙을 원망하고 물고 뜯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나라가 빠개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거기가 제도권 상류층이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보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데인데 이렇게 서로 원망하면서 물고 뜯고 그러면은 이게 나라 빠개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차피 굉장히 타락하고 무기력하면서도 폭도스러운 그런 근성을 가진 금수저들이기 때문에 일단 서로 탄핵 공범 감시 체제가 해체돼야 돼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이 다 튀어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름이 짜져요. 자, 이렇게 제도권 금수저들이 갈갈이 찢기면 그럼 나라 그냥
가라앉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힘을 합쳐서 문재인이라도 빨리 끌어내고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가 저기 뭐 휴전선 넘어서 기어들어오는 거 좀 막아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상류층, 제도권 금수저들이 서로 물고 뜯어서 갈갈이 찢기면서 우리가 두 개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 정당을 견인해낼 수 있는 유권자 조직이 준비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유튜브, SNS, 또 위키, 우나미키 같은 정신문화 전쟁 체제, 그 전쟁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이 둘을 갖춰갈 수 있으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좋아요, 이게. 이 제도권 금수저들이 서로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좋다고요. 그들이 분열되면서 새로운 문맥, 우리가 규정한, 우리가 제시하는 문맥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걸 못 만들어내면 저는 이제 평양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미중전쟁이 진행되면서 평양 붕괴 후에 펼쳐질 거 문재인 그만두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 뭐 국회의원 싹 물갈이하고 그게 성공하더라도 유권자 조직과 정신문화 전쟁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 다시 되는 거고요. 평양 붕괴, 북한 해방, 미중 전쟁이라는 이런 인류 문명사적인 행운, 축복, 로또가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게 쏟아부어지지만 우린 여전히 개돼지로 남는 로또 맞은 개돼지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한편으로는 유권자 조직,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문화 전쟁 체제, 이 두 개의 쌍발 엔진을 갖출 수 있는가? 갖출 수 있다면 우리한테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주어졌길래 갖출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이쪽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일각에서는 저한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입만 뻥끗하면 김무성, 유승민 욕하고 입만 뻥끗하면 제도권 언론 조중동 욕하고 뭐 이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힘 모아가지고 좀 반문연대 만들어서 어떻게든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왜 너는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잘난 척만 해서 우리 내부를 산산이 분열시키냐. 그래서 저한테 붙은 그 레이블 중에 하나가 물론 전부 다 그렇게 저를 비난한 건 아닌데 일부에서 저더러 분열주의자 혹은 뭐 이런 아무튼 그 판 깨는 놈 뭐 이런 식으로 그 딱지를 좀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도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성질머리가 아주 그 비틀린 데가 있어서 이런 소리 하나. 근데 아니에요. 미중전쟁이 진행되고 북한 해방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문명사적인 축복이 우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다봐야 될 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걸 봐야 된다고요. 차제에 한 단계 올라서자. 자, 그게 우리가 과연 가능한지 한번 보죠. 이럴 땐 저는 이제 역사적 사례들을 좀 봐요. 현대 문명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그 시발점의 씨앗이 이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라고 부르죠. 이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시작이고요. 저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따로 떼어놔서 보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현대문명이 막 태동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성, 자유, 개인 이런 게 생긴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신앞에선 단독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영성적 성찰. 그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1521년인가 루터가
포럼 종교회의에서 그 부르짖은 말이 Ich stehe hier, I stand here, Gott helfe mir, God help me. 그러니까 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 이런 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저는 교회 문턱 바깥 사람이니까 이런 말 편하게 해요, 오히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We stand here.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 저기 영어 독일어 잘 모르지만 뭐 아마 운스가 될 거예요. Gott helfe uns.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학파 단독자를 부르짖는 아주 대표적인 그 외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이 태동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피렌체의 그 르네상스 태동을 저는 상당히 아주 유의미한 사례로 봐요. 14세기 초의 피렌체,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태동할 무렵의 피렌체의 인구 규모는 불과 8만입니다. 르네상스 전성기에도 예를 들어서 15세기 말 16세기 초에도 아마 20만 명 정도 이하였을 거예요. 이 14세기 초에 피렌체 인구의 4분의 1이 영국으로부터 양모를 수입하고 저기 지금 터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뭐 이런 지역으로부터 염료를 수입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모직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종사를 했어요. 즉 전 세계 최고급의 모직 생산 수출 경제예요. 14세기 초에 그 피렌체가.